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 실현 극복 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도 시즌 3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의 김맹구입니다. 네, 상담자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청춘 실현 극복 방송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청춘들이 사연을 안 보내시던데. 네. 청춘 60세까지 아닌가? 아, 그렇죠. 마음이 청춘이면 다 청춘이다. 네, 마음 실현 뭐 극복 방송 뭐 이런 걸로 해야 되겠는데요. 성남의 격주 1회 촬영되고 있고요. 1부는 한국사회 분석, 2부는 메일로 받은 사연 상담으로 이뤄집니다. 사연은 우측 상단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댓글 지난 방송에 대한 댓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로우플라잉님, 김태형 소장님 다스베이더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네. 크크크크. 차라리 시원하게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채널이 나을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네. 좀 좋은 댓글만 가져왔습니다. 다스베이다에서 섭외 요청이 계속 오시는데 네, 시간이 안 맞아서. 시간이 안 맞아서. 시간이 안 맞아요. 네, 저희랑은 시간을 미리 잡기 때문에 미리 잡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으신데요. 네, 저는 어쨌든 시원하게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방송은 저희 방송이다. 이게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네, 그러시죠? 네. 거기 가면 거의 절반은 말을 못 하시던데. 아니 이제 뭐 이제 정해진 딱 얘기 정도가 되지 내가 길게 얘기할 기회를 잘 안 주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막 떠들어도 가만 놔두잖아요. 네, 저희는 편집의 힘을 믿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네, 서브S님, 너무 재밌고 뼈를 때려서 통찰력을 얻고 갑니다. 이 방송의 재미는 지상파 프로그램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네. 지상파 프로그램부터 재밌다 얘기를. 고맙습니다. 뼈 때리는 얘기가 나온다. 네, 김동현님. 근데 이분이 분석하는 건 국힘당은 전부 악마들로 묘사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주 점잖게 표현하고 참고로 저는 이재명을 뽑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국힘은 무조건 악마화시켜서 좀 이상한데요. 국힘당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욕해줘서 심리치유해주는 게 목적인가 싶기도 하고 거의 무조건 국힘당은 악마라는 식이라 점점점 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댓글이 달려서 제가 대댓을 달았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문재인, 이재명도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하신다. 그런데 국힘당을 사람으로 보시는 거는 본인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건 아니냐. 악마가 아니고 악마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악마라고 생각은 안 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죠. 국회의원은 착한 놈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잠깐 못 봐가지고. 못 찾았어요. 제가 저도? 그건 얘기했어요. 홍준표도 긍정적인 부분은 얘기를 해주셨다. 그거 이렇게 일부는 얘기했었거든요. 있지. 근데 어쨌든 그 당 자체가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사악하잖아요. 네.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러 뭐 그 지지자들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 사실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욕해줘서 심리치유하는 게 목적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웃겨. 그런 방송은 되게 많아요. 굳이 선생님이 심리치유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표현 자체가 거칠지 않게 점잖게 표현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준석은 방화범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얘기 안 하시지 않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제 감정적인 표현 자체가 국힘당 얘기할 때는 제가 인상도 쓸걸요 아마. 되게 혐오하시면서 네, 얘기하세요. 혐오가 막 툭툭 묻어떨어지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싫어하니까 네. 혐오하고. 그걸 위장해서 좋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 체질에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네. 자연스럽게 묻어나.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는 사람이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지적을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미워하거나 인간 자체가 싫은 건 아니다. 거기서 막 뭐 올라와서 통제가 안 되는 뭐 이런 네. 건 아닌데 그쵸? 이쪽은 좀 이제 인간 자체가 싫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통제 못할 것 같아요. 하라 그러면 방송에 못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 김동현 님이 오해하신 게 있어요. 이재명,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주 점잖게 표현하신다. 이거는 의도한 점잖은 표현이 아니신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정확하게 그냥 분석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표현 자체도 저도 이제 공감은 되거든요. 국힘당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그 사익 추구형 정치인에 대한 우리가 실망이나 어떤 혐오나 그런 감정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거야말로 객관적인 방송 같거든요. 감정은 속일 수 없습니다. 네. 뭐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품격을 중심에 두는 방송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중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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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되게 성의 있게 다뤄주시면 네. 돼요. 저도 읽으면서
뭔가 공부하는 느낌이 들었고 초대하고 싶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래 하면서 듣긴 했는데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네, 할리쇼니님. 김태영 소장님,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졸업은 못했지만 호주에 살면서 국제 정치학을 공부해 본 적이 있고 호주 육군에 복무하면서 아프간 파병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경험과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고 있던 생각과 소장님의 견해가 상당 부분 일치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국제 정치학도 직업군인 출신 등등의 부류는 보통 현실주의 이념에 물들어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데 놀랍고 반가운 일이군요. 사실 미국의 약화는 2010년도부터 국제학에선 이미 공공연한 예측이었습니다. 게다가 아프간, 이라크에 한 번이라도 파병된 경험이 있으면 미국이 개판이 될 거란 건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2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나라가 폭삭 안 망한 게 신기할 정도죠. 다만 한국인들 사이에서 숙미주의가 너무 팽배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소장님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대만에서 전쟁이 터질 시 한국이 자동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엔 동의하기 힘드네요. 미군 똥별들의 말은 헛소리가 절반입니다. 북한의 핵전력과 재래 전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깊은 신뢰관계가 아닙니다. 미국이 우경화되어 타국을 침탈할 땐 언제나 만만한 상대를 때리는데 중국은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잖아요. 러시아한테도 미국이 밀린다면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생각하기엔 한반도에서 미국의 자발적인 철수가 먼저 이루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에서도 철수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 미국은 조금씩 한반도의 미군 전력을 약화시켜 왔습니다. 얼마 전엔 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기갑 전력을 없애버린다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이건 전쟁 나면 안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경이 마음껏 중국과 북한을 향해 주둥이를 놀리다가 갑자기 쫄아서 펠로시를 쌩까버린 배경이 이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미국은 신생 강국에게 일단 지역 패권을 양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프트 가스라 조약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미군 철수는 한국의 즉각적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한국은 종국적으로 자주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동북아 균형자로 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선 미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미래를 보지 마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경험을 통한 좋은 조언을 해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의견이 맞는 것도 있고 일치하는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중국 대만 전쟁이 터지면 한국이 자동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던 것은 네. 미군이 지시해서 한국군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의미보다 오히려 중국이 먼저 한국에 있는 군사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군산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데가 중국을 겨냥해서 지금 배치되어 있거든요, 미군들이. 네. 사드, 성주라든가 이런 기지를 대만 전쟁이 터졌을 때 중국이 가만두지는 못해요. 어떻게든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칠 때 그럼 북이 쳐라 그러겠습니까, 중국한테? 우리가 칠게 그러죠. 우리 국토니까. 네. 그래서 이게 대만 전쟁이 국제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향한 미사일이 우리 땅에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네, 개입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여기로부터 들어올 텐데 여기를 그냥 놔둘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미군 철수가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가 그때 성공했으면 됐죠. 네. 맞아. 트럼프가 철수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거잖아요. 사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도. 그때는 하고 싶어 했고. 네. 만약에 이번에 다시 재선되면 주한미군 철수를 거의 할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되면. 어쨌든 이분이 생각하는 바대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철수하는 것은 필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느냐는 이제 좀 다를 수 있지만. 아, 요즘 저기 보수단체 그 정광훈 저 분들이 지하철역마다 서명운동 받으시거든요. 자유통일 미군 철수 반대 운동을 하세요. 서명을. 헷갈릴 뻔했어 자꾸. 근데 정말 매주 토요일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위기감을 느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원래 하던 일이거든요. 미군 철수 찬성 정리하는 거. 그거를 서명을 받으시길래 처음 보는 현상이라 위기감을 느끼는가 보다. 이 극우 세력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무 비관적으로 미래를 보지 마시라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세계에 영향력 있는 나라로 발돋움할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회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 주제 전에 윤석열 김건희가 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김건희가 흉장을 달아주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별도로 남경은 윤석열이 간담회라고 여경들을 모아서 김건희가 간담회를 했다는 거예요. 비공개 간담회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는 건 이거죠. 현재 주가 조작, 허위 이력 등으로 수사 대상인 김건희가 경찰 흉장을? 학교 네. 졸업생들한테 이 흉장을 달아주는 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영부인이 직접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누구의 작품이라고 보시는지 이걸 누가 기획했냐. 아, 그거 도사입니까? 아니 추정. 아니, 뭐, 김건희 씨가 제일 입김이 세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달고 싶다? 야, 내가 할게. 뭐, 이런.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니요, 아니면 두 분 다 이거 좀 다시죠 이렇게 하고 대통령실에서 기획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통령실도 이 눈치밥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보면 누가 파워가 더 있는지 금방 알거든요, 옆에서 보면. 이제 김건희 씨가 만약에 파워가 더 있다는 거, 이제 가정이지만, 그게 확실하다면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경찰학교 이런 어떤 행사를 짤 때 김건희 씨가 달도록 프로그램을 해서 올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제정신인 대통령이라면 무슨 이게 말이 되냐? 한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좋겠네 이러고 이제. 그 친구 그 기획안 낸 사람 1억 받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누나가 1억 줄게. 김건희 씨가 플랜을 짰든 네. 밑에서 눈치를 봐서 그런 식으로 나왔든 네. 어쨌든 김건희 씨가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장난하냐? 진짜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뭔가 지금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건재해. 니네 조금이라도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어떤 신호를 주는 걸까? 그렇게 상상하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되게 상징적인 네. 장면인 거죠. 네. 의도적으로 기획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네. 그냥 진짜 김건희가 경찰 흉장 한번 달아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짰다고 보진 않고 정치적 의도가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을 내 손아귀에 잡고 그렇죠. 진두지휘할 거다라고 보여주는데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개사가 이런 거.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 재밌나 봐.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자기는 너무 재미있는 장난이고 유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심각한 사안이었고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적극적인 활동 이런 거 하는 거 사례도 없었지만 경찰학교 졸업식에 이 범죄 수사 대상이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황당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흉장 달린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한다고 생각해봐. 정말로 모욕감 느낄 수도 있죠. 네, 너무너무 싫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분을 너를 의견하고 잡아먹겠다. 저하고도 다르셨으니까 그분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자고요. 아니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너한테 이 흉장을 배워온 받고 게 너를 이건데 내가 지금. 잡아넣겠어. 그치. 이렇게 생각했으면 정말 건강한 경찰이실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시죠. 자, 오늘은 민주당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앞에 사전에 댓글에도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민주당 관련된 뭐 아쉬운 점이나 그리고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이런 방송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오는 그 행태들을 보면은 국민들이 너무 답답해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터진 게 당규 80조인가요? 네. 개정하는 거. 네. 그것도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답답함이 계속 차올라서 국민들이 도대체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걸 지켜봐야 되냐.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댓글에 써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한번 이제 진지하게 다뤄보진 않아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압도적인 지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연이은 총선에서 170석이라는 의석으로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답답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일 궁금했었던 거는 왜 17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도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냐. 이거를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실 때 어떤 게 원인인 것 같나요? 일단 민주당이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대가 변하는 걸 감지하고 우리 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정책 정당이 돼야 된다. 쪽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민주당은 사실 이제 김대중이라든가 김영삼 같은 거물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이제 정책들을 제기하면서 국민들을
끌고 나왔죠. 근데 어쨌든 그런 정치는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또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도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이 지역주의도 깨고 보수 정치도 깨고 이념 정치나 정책 정치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자꾸 생각한 것 같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애쓰셨던 것도 그 맥락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정책 경쟁이 나머지 할 가능해지거든요. 수 있으니까. 네.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할 때 민주당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당내에서 오히려 의원들이 별로 호응을 안 하고 뭐 그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좌절되면서부터는 그 흐름이 끊겼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노 전 대통령 이후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목표가 없었던 분이거든요. 그냥 어쨌든 뺏긴 권력을 그냥 되찾아온 것에 좀 만족해하는 쪽이지, 노 전 대통령처럼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까고 나가야 되겠다. 뭐 지역주의 정치 끝내고 뭐 끝내고 뭐는 해야 되겠다. 국보법 철폐해야 되겠다.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노 전 대통령 이후에는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민주당이 정책 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점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득권 정당화 된 측면이 있죠. 그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가였지 당내에서 그런 정치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에 당대표가 돼야 이재명이 과연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또 실력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되면 김대중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 어떤 정치인이 등장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좀 정책 정당화되고 개혁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 흐름이 상당히 나쁜 쪽으로 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회가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사회였는데 구슬치기, 개인 간 구슬치기 하는 사회로 바뀌었다. 그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도 줄다리기 시합을 하는 사회만 해도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네. 우리가 같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 팀이거든요. 줄다리기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동의 목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가 개인 간 경쟁, 구슬치기, 개인 간 구슬치기를 하는 사회가 되면 공동의 목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는 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돼요. 사적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좀 더 심해졌죠. 그게. 그래서 사익 추구형 정치인이란 말을 제가 쓴 거예요. 이번에 네. 분석하면서. 왜냐하면 다 이거니까 거의 고익 추구형을 거의 찾아보기 힘드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약간 그런 거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팀을 위한 정치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요. 그냥 다 나를 위한 정치를 해요. 각자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이런 정치이기 때문에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졌고 민주당도 그런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전락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이념성, 정책성, 개혁성, 민주성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흘러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대 요구가 안 맞는 것으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170석을 줘도 아무것도 못하는. 못해요. 네,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절하게 네. 그걸 하고 싶은 네. 그런 어떤 욕망이라든가 목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그거 왜 해야 돼?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오히려 않아? 걸림돌처럼 느낄 그렇게 것 생각할 같아요. 수 있단 네. 말이죠. 조건을 계속 만들어줘도 더 필요하다고. 확실한 조건을 달라. 안 이렇게 하겠다는 고민을- 얘기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건이 중요한 할 줄 알았어. 그렇지. 하기 싫다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지금 사익 추구형 정치인들이 민주당 내에도 굉장히 많이. 굉장히 아니라 저는 절대 다수라고 봅니다. 대부분이다. 절대 다수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도부나 권력을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그렇죠. 봐야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드러나는 게 민주당의 그 반개혁 인사들이라고 불리는 흔히들 수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엄마가 수박 왜 수박이라고 그러냐 할까. 수박처럼 겉은 초록색인데 속 안은 빨갛다. 이래서 겉과 안이 다르다라는 걸 수박이라고 하는데 겉은 민주당인데 속 안은 국힘당에 버금가는 이런 사람들. 왜 우후죽순 나오는 걸까? 정말 같은- 우후죽순 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 얘기는 계속 했던데 네. 정치권에서만 나온 거 아니에요. 모든 사회가 다 그래요. 사익을 추구하는. 사익 추구로 다 바뀌었어요. 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학문을 위해서 교수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금. 학자다운 학자, 네. 의사다운 의사, 뭐 교사다운 교사, 뭐 경찰관다운 경찰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분야를 보든 다 사익 추구형이에요. 네. 자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해요. 뭐 돈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으로 온 사회가 덮였잖아요. 근데 정치권만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사회인데 정치인들만큼은 다 공익 추구형이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전반이 그렇게 바뀌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 지향성이 사라졌죠. 정책성, 이념 지향성이. 국힘조차 그렇습니다. 국힘도 옛날에는 극우 반공 이념,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괴이한 그 이념으로 똘똘 뭉쳐서 이념 지향성이 있었어요, 애들이. 이상한 거지만 이념 지향성이 이상한 거지만, 네.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이념을 위해서 막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애들 요새 없잖아요, 국힘에도. 그러니까 없어요. 보면은 정말 걔네들도 지금은 철저하게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요. 그 정점이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이준석이고. 네. 그런 사람들이 국힘당의 다수죠. 민주당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의 욕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당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공익 추구형들이 좀 많아야 민주당이 좀 다를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단순하게 민주당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걸 타파하려면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지금처럼 그 도덕성 갖고 싸우고 카드 써냐 안 써냐 갖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정책 갖고 붙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하잖아요. 그걸 이제 노통이 이제 하다가 실패하셨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사익 추구형으로 막 다 덮여 있는 거지 막.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땐 답답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당에 관심을 가질 때 공익 추구적 목적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랑 틀려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은 공익으로 당연히 정당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는 거기에 거죠. 무슨 대사일이 있어요. 사익을 추구한 사람은 정당 관심 안 고생만 하지. 가지죠. 정치에 관심 안 가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치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은 다 공익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 그게 안 맞는 거구나. 국민들은 공익 추구고 이 사람들은 안에서 지금 사익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답답하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계속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다 도와주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한 거죠. 답답하죠.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었어. 아, 이렇게 딱 개념화되니까 아주 쉽게 이해했습니다. 민주당 당원분들이 싸우는 거 보면 정말 막 절박하시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진성당원, 민주당 진성당원이신데 당에 청원하는 그 서명을 받으시더라고요. 온라인에서. 그만 좀 하고 싶다고. 청원을 지금 몇 번 하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정책을 바꾸는 그 청원이 아니고 당에 이거를 바꿔주세요. 뭐 당에 누구를 지켜주세요. 이런 청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국민들이 민주당이 그래도 대안 아니냐 희망을 가지시면서 당원 가입 운동이나 뭐 당내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 나서고 계시죠. 기대와 다르게 지금 민주당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등을 돌려야 정상인데 네. 새로운 정당을 찾아가시던가 진보 정당을 찾아가시던가 해야 되는데 여전히 민주당을 희망으로 갖고 계신 그런 기대하는 심리, 이거 좀 궁금합니다. 한국의 이 진보 정당의 역사는 제가 볼 때는 그때 진보당 해산, 2014년에 통합진보당 해산이 변곡점인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사실 2014년 직전에 이 정치 정세를 보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연합을 했어요. 맞아요. 네. 연합을 해가지고 서로 뭐 후보단이라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보정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과 연합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밀어줄 수 있겠다 생각된 대안이 거예요. 되겠다. 쟤들 좀 키워줘야 되겠다. 민주당 좀 못하는 것도 많은데 대안 세력으로서라도.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엄청 컸잖아요. 국회의원이 네. 13명인가. 맞습니다. 국회의원 13명이고 정당 지지율이 막 맞습니다. 올라갈 네. 정도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그걸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한국의 수구 세력들이. 그래서 색깔 공격을 하고 종북몰이를 해서 진보당을 해산시켰거든요. 근데 이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싸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군이었잖아요. 바보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했던. 근데 같이 돌을 던졌어요. 네. 색깔 공격에 동참했어요. 제명시키고 해산시켰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거기서 선택을 잘못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선택을. 거기서 맞서 싸워서 색깔 공격을 돌파했어야 정책 정당으로도 나갈 수 있고 진보당도 크고 민주당도 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보당을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위축이 되지. 왜냐하면 색깔 공격으로 박살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도 공격. 민주당도 쫄죠. 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쟤들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더욱더 몸조심을 하고 입조심을 하고 하는 게 정책 정당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은 거 아닙니까? 네. 이때부터 사실 한국에서 진보당은 활동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민주당 정도는 진보정당이 우호적이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치는데 합세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진보정당이 제대로 움직이긴 힘들어졌습니다. 국민들도 그러면 함께 영향을 받고 공포에 질리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진보정당보다는 아, 민주당은. 쟤들은 하면 안 되겠구나. 좀 안 되는구나. 민주당도 싫어하네. 그 전까지만 해도 안 싫어했거든요. 민주당이랑 연합했을 때만 해도.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국힘당이랑 힘을 합쳐서 종북몰이를 하는 거 보고 쟤네들은 안 되겠구나. 진짜 빨갱이인가? 진짜 빨갱이가 아닐지라도 쟤네들을 지지하면 빨갱이로 몰릴 수도 다친다. 있겠네. 네. 위험하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철저히 피하거든요. 색깔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는 건 피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진보당은 상당 부분 이제 고전하기 시작한 거고요. 제가 이제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 후보 스피치 쓰려고 책 쓰려고 동영상을 다 봤는데 네. 거리에서 막 연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보수 정당이 없다. 민주당이 사실 보수 정당이다. 그리고 진보는 여기 계신 여기 이제 그 당시에 노회찬, 심상정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진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보수 정당 우리가 이제 하고 민주당이 건전한 보수 정당 하고 이분들이 진보 정당 해서 경쟁하는 체제가 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집회에서 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좋은 얘기죠. 그러니까 진보 정당 들어오셔야 될 분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이쪽을 어쨌든 열심히 할 테니까 네. 진보를 키워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도 그런 입장이란 말이야. 진보를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노 전 대통령 굉장히 과감했죠. 국가보안법 철폐라든가 이런 걸 주장했던 거고 이재명 후보도 그런 데서 보면 우호적이에요. 근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해산시킨 이후에 지금까지 쭉 과정을 보면 이 진보 정당은 굉장히 배척합니다. 완전 네. 자기 밥그릇 뺏긴다고 네. 생각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 이번에서도 뭐 뒤통수 친 일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선거 때 진보 진영하고 트러블이 좀 있었죠. 민주당이 그렇죠. 사기쳐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그때 2014년이 변곡점 아니었을까 싶고 민주당이 그때 정말 가선 안 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측면이 있다. 색깔 공격에 동참해서는 안 됐었는데 거기에 동참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족쇄를 채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냐. 돌아올 다리가 아예 끊겨버렸어요. 네. 네. 그 결과가 돌고 돌아도 조국 전 장관, 윤명호 네. 그거를 실드를 못 치는 그런 그렇죠. 환경이 돼버린 그렇게 돼버린 거죠. 거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정당을 국민들이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지할 수 없는 좀 무섭다 쟤네들을 지지하면 쟤네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쟤네들을 지지했다가 덩달아서 나도 네. 색깔 공격당하는 게 무섭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보 정당을 아예 안 봐요.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뭐 주장하는 게 맞냐 틀리냐 전에 일단 잘 안 보려 그래. 그러니까 체제 내 진보 정당 표방하는 당만 보지 그 나머지 진보 정당은 아예 보려고도 안 하는 거죠. 이 환경을 만든 것은 사실 민주당이에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원한이 좀 있어요. 나도 네. 그때. 원한스러운 그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 바보같이. 맞아요. 네. 이건 당한 사람들이 네.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색깔 공포증과 더불어서 현재의 진보 정당은 집권 가능성은 없지 않냐. 네, 그렇죠. 독자적으로 내가 집권할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또 그렇다고 민주당이 연합해서 집권할 것 같지도 않고 연립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밀어줘도 사표가 된다. 선거 때 표를 줘도. 또 지지해도 한국 사회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약간 허무주의, 패배주의 네.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당으로 확 쏠리지 않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국힘을 청산하는 게 지금 국민들한테는 1번 목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한 대안과 방법으로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렇죠. 네, 지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지지하는 데만큼 민주당이 이렇게 역할을 잘 못하니까 네. 계속 그 실망이 쌓여가는 게 음. 네, 아쉽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기대는 이재명 대표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거의, 때. 네. 이제 이재명이 대표가 되면 좀 그래? 달라지지 않겠나. 네. 이거 만약에 실망하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 강경 아닙니까? 그거?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됐는데도 변화가 없다. 뭐 아주 높은 수준까지 뭐 기대치를 충족 못 시키더라도 바뀌겠구나. 대표가 바뀌니까 이재명이 되니까 좀 달라지네. 이걸 못 주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어렵습니다. 그때는 뭐 민주당이 분당될 가능성도 있고 네.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정당이나 군소 정당들의 입지는 약해지고 민주당 아니면 국힘당이다.
이렇게 미국처럼 양당 정치화 되었는데요. 미국은 사실 양당의 차이가 좀 없잖아요. 군수산업 대변이냐 아니면 금융자본 대변이냐 또 거기서 거긴데 뭐 예를 들면 대화를 하는 척 하면서 전쟁이냐 아니면 대놓고 전쟁이냐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상황도 별다를 바 없다고 국민들이 느낄 것 같거든요. 양당 정치화된 이유 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양당 정치가 국민들의 어떤 지지에 의해서 형성된 정치판이 아니에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폭력적으로 혹은 뭐 불법적으로 진보 세력을 진압하고 말살시킨 다음에 만들어진 체제예요. 미국도 20세기 초반에 노동운동이라든가 진보운동, 사회주의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요? 네, 역사책을 한번 보세요. 정말 노동운동. 몰랐어. 사회주의 정당이라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노동운동도 활발했고 근데 엄청 잔인하게 탄압을 했죠. 메카시즘? 그건, 정답? 그건 50년대고요. 아니구나. 이건 이제 더 전입니다. 네. 네, 1900, 똑똑하다. 자, 아는 거 하나. 1900년대 초반이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해당해서 죽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5.1절, 근로자의 날이라고 메이데이. 그러죠. 네, 메이데이. 이 메이데이가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면서 시위를 했는데, 거기 발포하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이 그랬어요. 노동자들이 평화 시위를 해도 막 발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깡패들 투입해서 막 죽이고 그랬습니다. 노조 지도자 잡아다가 위장살인 어디다 묻어버리고. 뭐 그 영화도 있는데 호파. 호파? 네, 트럭 노조 그 사람이 약간 부패했는데 그런 사람 잡아다가 지금 없어요. 어디든지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대놓고 그런 테러, 감옥에 가도 사형. 그래서 초토화시켜버려요. 싹 초토화시키고 나서 40년대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양당 체제 서서히 민주공화 체제. 왜냐하면 진보정당 싹 잡았으니까 박살을 냈으니까 거기에 한 번 더 결정타를 때린 게 50년대 메카시즘이죠. 메카시즘을 통해서 또 빨갱이 사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진보적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싹 작살내고 또 외국으로 내쫓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역사를 겪어왔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지지를 하겠습니까? 우리랑 비슷한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런 체제 속에서 그런 이제 역사 속에서 등장한 게 민주공화 양당 체제라고 할 수 있고 한국도 똑같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만 놓고 보면 1950년대 조봉암 선생이 있었잖아요. 진보당 만드시고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막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지. 조봉암. 그래서 뭐 저작거리에서는 다음엔 조봉암이 되겠구만. 막 이런 분위기까지 있을 정도로 부정선거 속에서도 30몇 프로를 얻었을걸요. 진보당도 엄청 인기가 올라가고. 근데 그 진보당 강령규약 한번 보세요. 북유럽 3인당보다 더 세요, 내용이. 더 진보적이에요. 평화통일도 주장하고. 근데 실력으로 진보당을 꺾을 수 있습니까, 이승만 정권이? 내용이 없으니까 할 수 없죠. 실력으로 못 꺾어, 그 인기를.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폭력이죠. 그러니까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진보당을 해산시켰어요. 이게 정당 정치를 했다고 진보정당 했다고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니까 잘할수록 제거되니까. 어쨌든 그 이후에 한국엔 진보정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 만약에 또 하면 조봉암 선생 꼴이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진보당 운동이 실패한 다음에 나온 게 양당 체제입니다. 우리 오늘날의 국힘과 민주당이 이제 그때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진보 보수로 재편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정상적인 정책 경쟁 정치였다면 저는 진보가 우세한 쪽으로 판이 짜여왔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거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상한. 그리고 오늘날의 정치판은 2014년에 국힘당과 민주당이 협업해서 진보 세력을 작살내면서 만든 체제가 오늘날의 양당 체제. 그러니까 이 양당 체제는 국민들의 요구와 의사에 의해서 지지도에 의해서 형성된 체제가 아니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폭력이 게재되면서 만들어진 억지스러운 체제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죠. 진열대에서 물건을 뺏는 거랑 비슷한 거죠. 사고 싶은 물건을. 내가 실제로 사고 싶은 건 이거 빼버리고 두 개 중에 사는 몰라. 맛없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다들 눈 질끈 감고 지금 막 네. 뽑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걸 사는 거네요. 그러니까 덜 상한 거 골라가지고 사는 거. 상한 거. 여기 싱싱한 건 빼서 치워서 안 파니까 막 그 꼴이 된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불량식품을 먹을 수 있는 자유 같은 거네요. 네.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미국은 국가보안법이 없으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정치를 나올 수 있건데 아직도 네. 그러니까 샌더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는 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그 여자 이름 긴 여자 있어요. 사회주의자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적을 두고 활동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그게 절대 민주당의 서도 용서가 안 되죠. 그 안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는 조금 더 리버럴하다. 좀 더 민주적인 권리가 보장돼 있다. 그나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 진보에 대한 갈망이나 사람을 3대를 멸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죽여놨는데도 끊임없이 개혁과 진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거잖아요. 네. 너무 놀라운 국민성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안타까운 질문이긴 한데 민주당에 희망을 걸고 계신 분들한테 좀 안타깝지만 앞에서도 이제 여러 개 언급을 하셨어요. 민주당이 이거는 진짜 극복하기 힘들 거다. 그를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뭐 딱 얘기한다 해서 극복 못하고 한 거 정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긴 하네요. 이제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목적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후보 시절에 아까 얘기했듯이 보수 정당이 목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어차피 보수고 성향을 봤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 되고 건전한 그다음에 진보당이 이제 등장하는 진보 정당이 등장하는 체제로 한국이 갔으면 좋겠다. 이 한국 발전을 위해서 선의 경쟁을 하는 체제로 가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목표를 세우든가 차라리 그게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기대도 이 그냥 정도. 보수 정당 하든가. 거기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의원들도 많잖아요. 민주당 안에. 근데 지금의 민주당의 개혁성이 있는 의원들이 네. 이재명이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의원이 보수예요, 보수. 그 사람도 정치 기준으로 보면 보수예요. 그렇죠. 상식과 합리 정도. 그렇지. 그걸 추구하는 거니까 건전한 보수인 거예요. 이재명 보수. 의원이 말이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이런 분들이 보수죠. 보수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 정견을 보세요, 보수죠. 그렇죠. 진보 그러면 벌써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 사회주의 그렇죠. 성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유럽에서 진보 세력을 보통 사회주의랑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좌파 그런 거. 그렇죠. 예, 그게 진보예요. 근데 여기 민주당이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지금의 싸움은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 건전성과 부패성과의 싸움, 합리 대 비합리의 싸움. 그러니까 한국의 이 정당, 이제 이 국힘당, 그 이전에 있었던 당들, 이건 보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의원도. 제게네가 무슨 보수냐, 저거는 파쇼지. 구구 파쇼지. 이런 놈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지금 히틀러 도당들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면 이제 군국주의 도당. 아까 악마라 그래서 뭐라 하셔서 걸리는데 또. 하여튼 그런 이제 거의 정신병적인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거든요. 이건 극우잖아요, 극우. 그거죠. 외국의 기준으로 보면 극우예요. 극우. 네. 보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 없어야 돼요. 있어도 아주 극소수만 있어야 돼. 근데 취급도 하면 안 되는 애들인데. 그렇죠. 원래는 존재하면 안 네. 되는 정치 세력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런 놈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있으니까 민주가 억울하게도 자기가 보수인데 개혁이 되니까 진보 개혁. 좀 억울하겠다.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계속 억울하죠. 근데 자꾸 개혁하라고 하니까 어, 힘들지. 우리는 그러지 마. 보수인데.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우리가 진짜 보수인데 우리는 왜 갑자기 진보가 되는 거야? 왜 우리 보고 좌파라 그래? 이제 아니거든요. 진보 좌파. 개혁은 좀 맞지. 개혁은 어쨌든. 맞죠. 네, 근데 진보 좌파는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도 사실은 저는 이재명 의원 주장처럼 건전한 보수 정당이 민주당이 되고 국힘당은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진보 정당이 나와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체제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이 체제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정당이 클 것 같으면 색깔 공격으로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그 질서를 만들고 싶어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토대를 닦아놓으려고 했는데. 네, 그 판을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건전한 보수와 진보 세력이 경쟁하는 아름다운 정치 풍토 이거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역주의나 보수 정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렇게 가자. 근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심히 하려고 안 해.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거 같이 지금 다 죽여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좋은 네, 건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차라리 건전한 보수 정당이 되겠다, 합리적 보수 정당이 되겠다는 목표를 뚜렷이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오히려 더 해야 된다. 그런 그렇죠. 목표를 자기네가 가졌으면. 보수가 제대로 네. 되고 싶다면. 그래서 진짜 진보는 알아서 니네가 해라 좀. 이제 색깔 공격 안 할 테니까 네.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또 정책으로. 그래서 뭐 50% 60% 가져가면 되잖아요. 열심히 그럼 해서. 열심히 해서 표 받으면 되죠.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아예 이제 열도 받고 막 이러니까 진보 정당으로 돼버릴까 우리가 진짜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민주당에. 미적지근해가지고 뭐 국힘당하고 차이도 없고 그래, 답답해서. 답답하고 그냥 우리 개혁 정당으로 갈까 화끈한 네. 좀 약간 레프트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으로 하면 이제 가장 좌파적인 오바마 이제 지금 생각하면 아닌데 오바마가 가장 좌파적인.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뭐 아니면 트럼프 공화당의 트럼프 이것도 나쁜 가장 비유고 극우적인 거예요. 가장 극우 하여튼 좀 더 선명한 색깔을 띠는 어차피 한국에서 이제 갈팡질팡하지 말자.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거예요. 건전한 보수로 가든가 아니면 진보 성향을 강하게 가지든가. 근데 이 스탠스를 어정쩡하게 가진다. 그럼 국힘하고 차별성도 없고요. 정책적으로 차별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대변하는 세력도 비슷해요. 누굴 대변해? 국힘도 국민을 대변한다고 그러잖아. 애매하게. 사실은 재벌과 기득권층을 대변하지만. 그럼 민주당은 재벌과 기득권층이 아닌 99%의 국민을 대변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죠. 누가 봐도. 네.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러니까 충돌하지. 그렇죠. 누구는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하고 누구는 재벌을 대변하는 친기업적인 사람들도 있고 서민을 대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 정당이 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은 1대 99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99의 목표, 이익을 대변하는 목표를 세우면 99는 통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회가 그렇게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 그런 정치를 안 하니까 이준석이가 20대 청년들 데려가고 이쪽은 못 데려오고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이 그런 정치를 안 해서. 그러니까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정쩡하게 국힘하고 그냥 니네가 더 더럽냐, 아니 우리가 더 더럽냐, 뭐 너희는 뭐 해 먹었지, 우린 요거밖에 안 해 먹었어. 이런 식으로 싸워서는 제대로 한국에서 정치할 수 없다, 앞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서 우리는 그럼 보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진 합리적이고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가자. 국법부터 폐지하고 국힘 날리고 우리가 그걸로 가고 진보 세력들을 길을 열어주자. 견인하자. 이렇게 네.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진보할게. 변신을 하시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마 못하지 않을까. 한계를 얘기하고 있구나. 난 조언이 좋았어요. 제가 그 얘기한 거는요. 이재명 의원이 옛날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 민주당을 건전한 보수 만들고 진보하고 경쟁하는 그 체제를 꿈꿔왔다고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한단 이미 말이에요. 예전부터. 네. 그러면 이재명이 만약에 대표가 되면 저는 이거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 옛날부터 꿈꿔왔던 그 체제 실현을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것도 개방적이잖아요. 그 선거구제 같은 거 혁신해서 네, 맞아요. 진보 정당들 키워주는 쪽에 우호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이 창당되면 인사도 가고 응원한다고 하고 네네.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거 하라는 거죠. 대표가 됐을 때. 그거를 기대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진짜. 국보를 철폐하시라고 제가 지금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걸 하려면 국보를 철폐해야 돼. 그걸 국보법을. 먼저 해야 되네. 그리고 민주당이 다 주잖아요. 그걸 철폐하고서 국힘당을 무기를 뺏어버리고 더 이상 색깔론 못 쓰게. 그 다음에 민주당도 과감하게 주장할 거 주장하면서 보수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건전한. 그 다음에 길을 열어주라 이거죠. 진보 쪽도. 네. 그러면 한국 정치판 바뀌죠. 이 방송에서 이렇게 떠서 이렇게. 여기 맨날 보내세요. 여기 밑에다가 하나 깔고 갈까? 아니 근데 댓글에 다 김태형 선생님 민주당에 좋은 조언 좋은 거 어디 전달 안 되냐고 자꾸 물어보신다.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지금 그게 안 돼. 아무리 조언을 해도 방금 말한 이유들 때문에 진행을 못해요. 지금 답답해요. 그래서 저희도. 아니 그 진짜로 무서웠잖아요. 그 다 해산되고 이랬을 때 저희는 그 진보 정당의 세력이 좀 셌던 동네인데도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복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네. 그렇게 그 지역에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래서 그 겁이 분명히 있을 거는 같은데 지금 분명한 건 뭐냐면 국가보안법 무서워서 그러니까 역풍 무서워서 쉬쉬했다가 지금 다 망한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 방법밖에 없다. 그걸 뚫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 화이팅! 지금 이제 민주당 응원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보루로 지금 이재명을 밀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돼도 뭔가 개혁적인 그 속 시원한 어떤 추진이 안 됐을 때 실망하시는 것도 걱정인데 저는 반응이 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는데 다 알아서 하실 뜻이 있으실 거다. 우리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의 검찰총장 안 자르는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막 그 가설들을 우리 국민들이 막
그 이걸 이유들을 버티기 위한, 만들어줬거든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어. 얼마나 답답하게 지내셨어요. 근데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재명 의원이 그닥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지금 당대표 선거 운동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비판을 하면 일단 당대표가 되고 나서 볼 일이다. 지금은 너무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괜히 이것저것 말 던졌다가 공격받으니 구설수에 오른다.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추진할 것이다. 이런 기대들. 아, 이걸 어떻게 또 되풀이 봐야 될까봐. 되나요? 어, 그렇죠? 좀 걱정도 돼요. 진짜. 전 이 생각도 들어요. 당대표가 되면 끝인가? 대통령 될 때까지 다 기다려주시려고 하는 건가? 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대통령이 되면 다 할 거야.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막 학생운동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부르더니 야, 그 지금 너가 대학생 때 해봐야 세상을 뭘 바꿀 수 있니?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 그 당시 대학 교수들 또 민주화 협의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활동해라. 그러면 네가 대학 교수고 지식인이니까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지지 않겠니?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지금 얘기 홀릴 되게 많이 뻔했네. 하셨죠. 대학교 1학년 때 운동하면 그걸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고 참고 탁 해가지고 목소리 키워서 해라. 힘을 키워서 해라. 일단 교수부터 되라.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게 항상 인생의 목표였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녀봐서 아는데 그렇게 되려면 제가 망가져야 돼요. 그 뭐 자존심 다 버리고 교수한테 가서 이렇게 비비기도 하고 저 지도 교수는 그렇게까지 나쁜 분은 아닙니다. 이거 방송 보시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 분위기를 봤어요. 아, 여기서 정말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용감무쌍하게 하면 학위를 못 받겠구나. 사람답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교수가 못 되는 거구나. 교수가 될 수 될 없겠구나. 때까지는 완전히 키고. 그걸 딱 느꼈어요. 그래서 되려고 하면 아, 내가 스스로 망가져야 되겠구나, 정신적으로. 네. 그러니까 비굴해지든 뭐든 이렇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정신이 파괴돼요. 대학 교수가 되면 해야지 했는데 되고 나니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그래서 되고 나면 이제 똑같아지는, 타락하는. 그 당시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 제가 모욕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사람이 올라가기 위해서 한신의 굴욕을 견디는 건 딱 한 장면이거든요. 한신이 365일 동안 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리 밑으로. 그러면 미쳤을 거예요, 아마. 그런 짓을 365일 했으면. 딱 한 번 굴욕을 순간적으로 참은 거지, 그거는. 이 과정 자체에서, 아, 내가 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참고 해야지. 그러면 그 사이에 망가져요. 자기가 원래 가졌던 초심도 잃어버릴 수 있고, 정신 건강도 나빠져요. 용감성도 사라져요. 그리고 되고 나니까 이제 무기력증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럼 못해. 그래서 저는 과정 자체가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 있잖아요. 안 돼도 할 수 없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대표에 도전하고 대권에 도전하지만 실패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거, 나는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그거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호소하고, 표 좀 떨어져도 돼요. 지금 80%나 나오잖아. 그렇게 해서 한 70%, 60%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되면 되지. 50% 넘으면 되는 건데. 그 대신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하면 그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자기 입지를 다지는 거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성장하잖아요. 네. 그걸 들으면서. 맞아요. 아, 그래.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사회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국민들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을 저는 잊지 말아 달라. 그러니까 이제 잘못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참고 내가 그냥 뭐 굴욕 뭐 이런 거 다 하고 타협하고 올라가 잡으면 보자. 이렇게 잘 안 되더라 이거죠. 이미 약해진 듯한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빵 터트릴 때는 꼭 실수가 생기는 것 같기도 그렇기도 해요. 하고 그때 가서 네. 못합니다. 네. 국민들이 가만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지금 지지하는 건데 그렇죠. 내용을 그렇죠. 지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에 대한. 음. 걱정되고 우려되는 거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대세는 지금 국민 주권 시대다. 네. 당원들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도입했기 때문에 완전히 역행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우려는 된다. 이런 점은. 물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이 뭐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그리고 마지막 답은 아니지만, 지금 심경적으로는
마지막 답같이 느껴지는 국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절박하게. 이 절박한 마음을 이재명 의원이 진짜 잘 느껴가지고 진짜 진실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안 죽으면 이재명 의원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는 제가 심리 분석하면서 계속 뭐랄까 우리의 비장의 무기랄까 네.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재명 뭔가요? 네. 후보의 심리상 국민들이 압박하고 요구하는데 안 할 원하면. 수는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박들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수박 주스 안에 있다 보니까 막 움직일 수도 없고 막 수박 주스가 막 들어와서 지금 속도 안 좋고 막 그렇잖아요. 네. 먹고 싶지 않은데 먹으니까. 근데 대표가 되고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 탄탄한 어떤 지지, 그 다음에 열기를 가지고 지지하면서 개혁을 요구했을 때 그거를 거부하고 나 몰라 언제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은 좀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기대는 좀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살아 있어야 되고 대표가 됐을 때도 계속 힘을 실어주면서 개혁을 추진하도록 계속 요구해야죠. 그러니까 그 입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해해주고 양해해주고 그래 여기는 좀 물러설 때도 됐고 뭐 협치도 할 때도 됐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더 강력하게 개혁전선에 나가라고 등 떠미는 거죠. 그 역할 하라고 우리가 세워준 건데. 공익 추구형 인간들이니까. 공익 추구, 네. 이게 딱 맞는 거잖아요. 네. 공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강력한 시너지를 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이 와서 양보해 그러는데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라고 쳐요. 그러면 양보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힘들어요. 네. 미국 애들이 막 지랄하니까 막 협박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자기가 양보를 안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국민들에게서. 국민들 비판이거든요. 네. 국민들 막 욕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막 양보하려고 그래. 막 이제 죽여야 돼. 막 이러면 이재명이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야, 국민들이 저런데 내가 양보하면 나 지금 난리 난다. 나 끝나. 내 인생은 네가 나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좀 너도 물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든 협상이든 이 지도자가 자기 중심을 갖고 뭘 하려면 무조건 하시는 거 만세 부르면 큰일 나요. 그러면 미국 애들이 야, 너 국민들은 네가 뭐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지지하는데 우리 거 다 들어줘.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해야 네. 그걸 등에 업고 협상도 하고 수박들도 깔 거 아니에요. 수박들을 어떻게 까겠어요. 국민들이 봐봐. 내가 니네들하고 좀 협상해줬더니 난리가 났지. 봐봐. 나 죽게 생겼는데 양보해. 이렇게 협상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무조건 싸고 돌고 뭐 지지해줘야 저 사람이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면 잘못하면 지적, 잘할 때는 지지. 다만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네, 그거는 뭐 이제 적을 대하듯이 국힘당 하듯이 하면 안 네. 되겠죠. 그렇죠. 애정을 가진 쓴소리. 그리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의원도 그 뭐 자리상, 뭐 위치상 바로 자기의 직원을 할 수 없을 때에 국민들이 그 목소리 내주는 거의 스위치를 우리가 텔레파시처럼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싸고 도는 것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한 부대처럼 움직여가지고 국민들이 네.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렇죠. 다음 질문은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짚어보는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랑 윤석열이 만났어요. 그래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내각제로 개헌하는 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서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지금 내각제 개헌 얘기가 시기마다 나오거든요. 오래됐죠. 네, 제가 기억하는 것도 저는 이제 정책 관심 가진 지 10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두어 번인데 작년인가요? 한 3년 전인가 이낙연도 주장을 해서 욕을 또 먹었었죠. 어쨌든 이제 내각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고 국회의원들이 뽑은 총리가 실권을 쥐는 뭐 이런 체계인데 사실 국민 주권이 높아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내각제 개헌 얘기를 하는 이유 당연히 알 것 같지만 한번 선생님한테 또 들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뭐 수박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수박 월드를 네. 꿈꾸는 거죠. 수박 월드. 하여튼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다 사익 추구들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네.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무슨 짓을 하든 자기들이 영구집권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계속 추구해야 되니까. 네. 그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내각제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너무 이게 위험성이 많은 거지, 변수가.
근데 국민들이 너무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측이 안 돼. 어떤 놈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야. 노무현 같은 놈이 또 나오면 그렇지. 옛날에 그때 나왔을 망정이지 지금 나왔어 보세요. 얼마나 파괴적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되니까 이 위험한 대통령제는 없애버리고 내각제로 가서 우리가 영구집권 하자 하는 이제 짬짜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좀 보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전국이 제일 지금 문제예요. 하고 싶을 때 계속 안티를 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걸 깨고 싶겠죠. 수박들 입장에서는 지금 죽게 생겼어. 이재명이 대표되고 그러면 또 이제 지금 민주당의 개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제일 하고 싶은 게 내각제죠. 저는 사실 분당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박들이 이제 나가서 윤석열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여전히 어느 시점에서는. 근데 그거 안 하고도 근데 이제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각제입니다. 굳이 이제 탈당해서 국힘에 입당 안 해도 민주당 내 수박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협치니 뭐니 막 하면서 내각제로 끓여놓으면. 돌아가면서 이제 해먹으면. 그리고 군소정당들로 다 찢어진다고 해도 내각제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입장에서는. 양당 분당을 해도 좋은 양당 거고. 체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의원 내각제를 계속 입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포기를 안 하네요. 시기마다 계속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이낙연의 꿈이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총리, 내각제 총리가 되는 거. 예. 아, 그러면 아이. 여전히 이제 그 대통령 꿈을 버리지 못한 이낙연이 그런 흐름들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쉽게 될 수 있잖아. 대통령 선거 안 거치잖아. 그러네요. 국민들을 안 뽑아주니까. 의원 내각제는 쉽게 국민의 심판을 안 받고 지네끼리 짬짬이 해먹겠다는 지금 그 목적이 큰 거예요, 제일.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발전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 제도가 이거를 당당하게 계속 추구하는 게 민심과 멀어져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냥. 네. 민심 아니면 결이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정치활동의 자유를 다 보장해 준 다음에 선거구제도 재편하고 그 다음에 내각제 논의를 같이 하든가. 그러면 이제 의심을 좀 덜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의 시스템에서 국보법 체제 그대로 가져가면서 양당 체제를 고착시켜놓고 내각제를 하겠다. 그것도 이제 수박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건 장기 독재죠, 그냥. 이거는 지네끼리 당연히 다 의심이 해먹겠다, 안 갈 수가 이러구나. 없죠. 네. 네,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나올 때마다 짚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예리하게 이걸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댓글에서도 내각제 네. 개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아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거는 정말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짚을 수가 없어서 한번 가장 이슈이기 때문에 윤핵관과 윤석열을 저격하면서 이제 이준석이 지금 적극적인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사이가 안 좋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뭘 써놨는데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준석 기자회견 보셨어요? 기자회견을 보면은 이 사람은 언변의 천재다. 너무 말을 잘하고 국힘당 내부 문제를 너무 날카롭게 짚고 있다. 물론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이었는데 그냥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저도 이준석 기자회견 보면서 조금 감탄했던 거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할까? 그걸 굉장히 감탄했어요. 유치하게 할 거야. 아니 진짜 저렴한 재능이야. 저렴해. 진짜 그 싸더라고요. 수준 낮은 나르시스트. 하버드가 그렇게 싼가 봐. 강용석도 하버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고소할 그냥 뻔하네요. 방송인이어야 되는데 정치인이어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그 이준석 기자회견 보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서. 저는 애썼다 생각이 들어요. 애썼다. 유대감 호소인이라는 저거 생각 많이 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금방 나왔나? 근데 어쨌든 굉장히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서 애쓴 거 아니에요. 네. 말장난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 진짜. 이준석이. 진짜 재수없고 말이야. 진짜 사람 손 굽는데 최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안철수 조롱할 때 그 부처님 손바닥에 막 올려놓고 막 놀리고.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습득돼서 발달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게 그 이제 능력이? 이준석 하면 사랑받지 못해 부하가 치밀어 있는 아이로 보면 대충 맞거든요. 네.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관심 받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고 부하가 치밀어 있으니까 모두 가게 하는 거거든요. 걸리면 다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진짜 언어를 쓰고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고 또 조롱하기. 네. 조롱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그런 대회 나가면 이준석이 잘할 것 같아. 조롱 대회. 누가 조롱 잘하나. 압도적으로 1위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성숙한 거죠. 네.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되게 애 같아요.
그걸 정말로.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네. 게 수준이 보이는 거죠. 네, 수준이 정말 낮은 네. 나르시스트 정말 네.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수준 낮아요, 정말. 그냥 미성숙한 아이 같아요. 그냥 애가 그러면 귀엽기라도 하거든요. 막 애가 막 깔짝대면. 근데 이제 일개 뭐 당의 대표가 된 친구가 이러니까 참 보면 황당하죠. 야, 윤석열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수준들이 정말 많이 하향화됐구나, 하향 평준화됐구나, 얘들이 바닥을 치고 있구나. 더 나빠지긴 힘들잖아요. 네. 저기서 그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국힘이 잘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데 것도 별로 없었어, 옛날에. 그냥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자기가 떠야 되고, 자기 건드린 놈 다 죽여버리고 싶고, 걸리면 조롱하고, 네. 그거가 이준석의 인생 목표인데, 이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하고는 앙숙이잖아요. 절대 섞일 수 없는 관계. 이 새끼 저 새끼가 나올 만해요. 네네, 맞아요. 윤석열도 이해가 돼. 이제 진짜 윤석열 나도 모르게 나오겠어요. 심리 입장에서 보면 말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 열받- 얘기 듣고. 옛날에 마이크를 막 뺏어서 주고 그랬잖아요. 윤석열 안 주고 그 앞에서 모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당하고 윤석열 가만히 있겠냐고요. 또 그 뒤끝 센 사람이. 안 때린 게 다행이죠. 네, 그 참았지. 여러 번 싸웠다 화해했고 참았는데 대통령 됐으니 이제 토사구pon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준석이 이제 끝난 줄 알았지. 근데 윤석열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오네. 어허, 이건 또 뭐냐. 해볼 만한데. 이거 봐라. 이거 내가 뭐 지금 뭐 찌그러지실 때가 아니네. 한번 까볼까? 이렇게 해서 지금 난장판이 된 거거든요. 여기까지였구나. 얘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거의 그래요. 즐기는 거죠. 즐거워 보이고. 그 순간에는 막 깔 땐 즐거운 거죠. 윤핵관 선생님 호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승부욕이 강한 것 같다고. 엄청 강하죠. 네. 그게 보여. 이게 지금 네. 어떤 정치를 하고 있고 그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준석은 나를 건드려? 실력도 낮고 수준도 낮은 너네들이 그럼 내가 짓밟을 거야. 그렇지. 딱 그 목적이 보여. 그렇죠. 그래서 국힘당이 망하든 보수가 뭘 어떻게 되든 전혀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습니다. 네, 국힘당한테는 진짜 핵폭탄 같은 존재네요. 내부 총질러. 그러니까. 지금 기관총이에요. 네, 막 쏘는 거지. 이거 걸리면 죽여버리겠어. 다 걸려가지고 그냥 다 저희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예상은 됐었지만 와 이렇게 저열하고 저급하게 수준 낮게 이 사태를 이렇게 몰고 갈 거라고까지 생각 못했는데 네,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게 여당의 당대표라는 거죠. 그게 지금 충격적인 거죠. 전직 당대표. 네, 전직 당대표라는 거죠. 이준석 얘기는 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다 분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준 낮은 나르시스트, 관종, 보복 심리, 네, 승부욕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얘는 지금 게임하고 있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궁금하셨던 민주당 얘기 속 시원하셨을까요? 네, 저희는 좀 속 시원했는데 오늘 깨달은 거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 지금 공익적인 국민들과 사익을 추구하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공익적인 그런 요구들이 당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지금 민주당 쪽에 다 있다 보니까 더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건강하게 진보 정당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보고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어떤 정당, 어떤 정치인이 영웅으로 그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질문 혹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메일 주소 chungnami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이나 뭐 고민들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 분석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